이 나라가 언제쯤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최소 50년, 어쩌면 10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당시 주한미군 경제고문관의 답변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는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드러났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깨어진 유리창,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195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이는 당시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92개국 중 경제 규모 180위에 해당하는 나라였다. 다음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단 1초면 되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후인 2023년 세계는 전혀 다른 한국을 목격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는 애플의 아이폰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합쳐서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우뚝 섰고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며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다. BTS는 빌보드 하트 100 차트 1위를 연속으로 기록하며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평정했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휩쓸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제 지표로 보면 더욱 놀랍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로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도를 펼쳐보자. 한반도 남쪽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은커녕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기본적인 광물 자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작은 반도 국가. 그것도 북한과 분단된 채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째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악조건까지 안고 있던 나라.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들이 자리 잡고 있어 외교적으로도 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위치.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 스포츠, 기술, 교육,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린스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패턴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현재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 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례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은 것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매우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발견한 한국 기적의 진짜 비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제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성장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교육의 힘, 그리고 문화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65년 영국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어릴 때부터 지리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세계 지도를 보며 각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이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늘 맴돌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각국의 경제 발전 패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2학년 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는 반드시 지리적 조건과 천연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국토, 풍부한 지하자원, 우수한 항만 조건, 온화한 기후. 이것들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대서양과 태평양에 면한 광활한 국토, 미시시피 강과 오대호로 이어지는 뛰어난 수상교통, 텍사스와 알래스카의 석유, 중서부 평원의 곡창지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였고, 영국은 북해 유전과 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브라질의 철광석과 아마존. 모든 것이 제 이론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했죠. 지리가 곧 운명이다. 지아그러피 이즈 데스터니. 이것이 제 경제학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저는 지리적 결정론과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원과 번영 지리가 만든 경제사라는 제 첫 번째 저서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부교수, 정교수로 승진하며 이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자문 역할도 맡게 되었고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제 이론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발전하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경제학의 철칙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게 한국은 늘 골치 아픈 예외 사례였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1990년대부터 한국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이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강의 기적 같은 수사적 표현으로 가득했지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 수출 주도 성장, 재벌 시스템. 이런 키워드들로는 왜 한국만 성공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많았으니까요. 이런 고민이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경제발전론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체계적으로 정립해온 지리적 결정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매 학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 부분에서 항상 멈칫거렸죠. 강의실에서 저는 대부분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봅시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지만 태평양에 면한 우수한 항만 조건과 근면한 국민성,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의 적극적인 서구 문물 수용으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하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냉전 구조 속에서 서방 진영의 아시아 거점 역할을 한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설명에 공감했습니다.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중국은 어떨까요?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국토는 영국의 39배에 달합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함께 세계 최대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히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다양한 기후대를 활용한 농업 기반도 탄탄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특히 상하이, 선전 등 연안 지역의 뛰어난 항만 조건은 수출 주도 성장의 핵심 인프라였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모든 것이 논리정연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홍콩은 중국 대륙과 서구 세계를 잇는 천혜의 관문 역할, 태국은 비옥한 차오프라야 강 유역과 동남아시아 중심부라는 전략적 위치. 모든 나라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명확한 지리적, 자원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차례가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 남쪽 절반에 불과한 99,7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죠. 그나마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지가 전체의 70.4%를 차지해서 실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평지는 30% 미만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의아해졌습니다. 지하자원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석탄은 일부 있지만 질이 좋지 않고 매장량도 한정적이며 철광석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아예 없고 구리, 아연, 알루미늄 같은 기본적인 비철 금속 자원도 부족해서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이쯤 되면 학생들 눈에는 그럼 어떻게 발전했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매우 불리합니다. 북한과 분단된 상태에서 248km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죠. 이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의 육상 교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외교적으로도 늘 균형 잡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는 항상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학생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제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저는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대부분 이렇게 얼버무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625 전쟁 이후 미군의 지원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한 경제 협력, 그리고 냉전 구조라는 특수한 국제정치적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여러 요인들이 겹쳐서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도 저 자신이 듣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미군이 주둔했던 나라들, 일본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 냉전의 최전선에서 더 큰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왜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제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19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제 30년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려는 찰나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밀리 존슨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경제학과 3학년으로 평소 질문을 자주 하고 토론을 좋아하는 적극적이고 영리한 학생이었기에 저는 기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에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말인데요. 교수님께서 항상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G20 선진국이 됐고 최근에는 BTS나 기생충 같은 문화 콘텐츠로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에밀리의 질문에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강의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관심 있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소 한국에 대한 제 애매모호한 설명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학생들이 많았나 봅니다. 제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징어 게임도 봤고 킹덤도 정주행했대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완전한 K-팝 팬이라서 BTS 콘서트를 보러 런던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미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이미 한류는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한 화장품 매장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엄청 인기였어요. 설화수, 헤라, 라네즈. 이런 브랜드들이 샤넬이나 디올만큼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에밀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교수님 이론대로라면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분단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극적인 성공이 가능할 리 없잖아요. 다른 개발도상국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들은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나라들은 한국보다 자원도 더 많고 지리적 조건도 더 좋은데 말이에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에밀리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성공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냥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예외를 그냥 예외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게 과연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제가 한 학부생의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더듬거리며 즉석에서 생각나는 일반적인 설명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후 원조 프로그램이라든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일본 자본과 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개발 의지와 개발 독재적 추진력이라든지 하지만 에밀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런 조건들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고 개발 독재를 한 나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만 이렇게 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아마도 유교 문화권의 교육 중시 전통이라든지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응집력이라든지 그럼 중국이나 베트남은 왜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나요? 그들도 유교 문화권이고 단일 민족에 가깝잖아요. 에밀리의 반박이 즉시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이론이 한 학부생의 논리 정연한 질문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저는 결국 강의를 서둘러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내 이론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 정말로 한국은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예외일 뿐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에서도 에밀리의 질문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통계청 데이터베이스, 세계은행 보고서, OECD 통계, 각종 학술 논문들,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과 제 연구실을 오가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어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객관적 조건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국토 면적 99,720평방킬로미터는 세계 107위로 이는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입니다. 게다가 그나마도 태백산맥을 비롯한 산지가 전체 국토의 70.4%를 차지해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평지는 겨우 29.6%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 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주요 지하자원 매장량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석탄은 일부 매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연탄이고 품질이 좋지 않아서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철광석은 연간 소비량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리는 99%, 알루미늄은 100% 수입 의존도를 보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아예 상업적 매장량이 없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 여건도 썩 좋지 않습니다. 경지 면적이 전체 국토의 16.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소규모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규모 기계화 농업이 어렵습니다. 기후는 온대 몬순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한파 등으로 농업 생산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더더욱 불리했습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과 분단된 상태에서 248km에 달하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953년부터 70년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였다면 가능했을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교통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이웃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외교적으로도 늘 복잡한 균형 외교를 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겪는 등 외침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저는 연구실 책상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경제학 이론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조건과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라면 한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1953년 휴전 직후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서 1960년에는 87달러, 1970년 279달러, 1980년 1778달러, 1990년 6610달러, 2000년 12,257달러, 2010년 22,151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31,76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1960년부터 2019년까지 59년간 365배 성장한 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률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8배, 일본이 28배, 독일이 10배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가발, 의류, 신발, 완구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수주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세계 3위 그룹으로 성장했고,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조회수를 돌파하며 K-팝 열풍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BTS는 빌보드 하트 100에서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비틀즈 이후 최초로 3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드라마 분야에서도 대장금, 겨울연가부터 시작된 한류가 최근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등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거든요.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좌절감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간 공들여 연구해온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전혀 맞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표한 수십 편의 논문들, 출간한 3권의 책들, 국제학회에서 한 수많은 발표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밤마다 아내 메리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30년간 연구해온 게 다 틀렸단 말이야?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분단까지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지? 이건 경제학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야. 아내는 늘 차분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발견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때로는 기존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학자의 용기라고 생각해. 하지만 메리, 이건 단순히 이론이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야. 내 전체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만약 지리적 조건이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무엇이 중요한 거야? 그냥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 메리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자료만 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때로는 현장을 직접 보고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수백 권의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한국 경제를 연구 주제로 다뤄오면서 정작 그 나라에는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다니. 이것부터가 학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 성공의 진짜 비밀이 단순히 통계 수치나 논문으로는 알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내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닐까? 특히 밤늦게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읽다 보면 숫자와 그래프들이 주는 충격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산업 생산 지수는 일제강점기 최고치의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80% 이상 파괴되었고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해서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육 지표의 변화였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78%에 달했던 문맹률이 1970년에는 12%로, 1980년에는 7%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 현재는 성인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4%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기술이라고는 일본이나 서구에서 들여온 것이 전부였던 나라가 지금은 오지 통신기술에서 세계 최초를 기록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리고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마침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30년간의 미스터리를 풀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마침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던 시기라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 학자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저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연속적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수준이 제가 수없이 이용해본 히드로 공항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설과 서비스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70년 전에는 폐허였던 나라의 관문인가? 이것이 제가 한국 땅을 밟으며 가졌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주일간 제게 닥칠 수많은 충격들 중 첫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2월 13일, 제게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한 원로 경제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철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80이 넘으신 분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국 경제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건물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이 대학이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뵙는 순간 저는 그분의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그리고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모두 지켜보신 분의 눈에는 역사의 무게감과 깊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멀리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첫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성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연구해온 모든 경제학 이론, 특히 지리적 결정론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분단 상황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런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김 교수님은 제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으시더니 따뜻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의 진짜 성장 비밀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이 가진 유일한 자원은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70%가 넘었지만 사람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들이 비록 글을 모르더라도 자식만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 발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소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저와 형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만은 일본 놈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해방 후 단 몇 년 만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경제개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초등교육 완전 의무화였고 그 다음이 중고등학교 대폭 확충이었습니다. 동시에 대학 설립도 적극 지원했고 기술자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 학교들도 세웠죠. 하지만 교수님,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교육에 투자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질문하자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도가 달랐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 정신은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농가 소득의 30-40%를 자식 교육비로 쓰는 가정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 학비에 쏟아붓고 부모 자신들은 평생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지만 자식만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논밭을 팔아서라도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수많은 기술연수생들과 유학생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외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한 거죠. 그때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핵심 인력이 되었어요. 김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만 지원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모여서 밤새워 일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 마을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온 국민에게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의 눈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잘 살아보자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온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어요. 이런 집단적 의지와 결속력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마침내 퍼즐의 핵심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인적 자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양적 인적 자본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과 발전에 대한 강렬한 의지로 무장된 질적으로 특별한 인적 자본이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의지와 교육열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더 깊이 물어보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겪어온 끊임없는 시련들 때문일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몽골 침입,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 해방, 분단, 625 전쟁. 정말 끊임없는 외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어떤 깨달음 말인가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고 해방 후에도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토록 강했던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절실히 깨달았어요. 힘이 없으면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지식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해방 후 모든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만은 무식해서 남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외부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온 민족이 공유했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인들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차 안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였는데도 상당수의 승객들이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영어 회화 앱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있고 중년 여성이 자격증 준비서를 열심히 보고 있으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전공 서적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2월 새벽 기온이 영하 5도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학원 앞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려다 주려고 줄지어 서 있었고 근처 카페들도 벌써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서실의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한 독서실을 찾아갔는데 새벽 5시부터 벌써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40, 50대로 보이는 중년층까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독서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이런 풍경이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정말 강해요. 직장인들도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공부하고 주부들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K컬처 현상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BTS의 대표곡들을 다시 살펴보면 노모 드림에서는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꿈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N.O.에서는 입시 경쟁에 매몰된 교육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스프링데이는 이별의 아픔을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에 비유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러브 이어셀프 시리즈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 특히 꿈을 향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K-팝의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이유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것은 단순히 영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계층 갈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정서와 미학으로 독창적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는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 더 나은 삶을 향한 치열한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상을 보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들의 축구 선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이주한 것, 어린 나이에 혈혈단 신으로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뚫고 견뎌낸 외로움과 시련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 이런 스토리는 손흥민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전형적인 성공 서사였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 K-팝 굿즈샵에서 BTS와 블랙핑크 관련 상품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러 와요.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손님들이 와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우들이 쓴 제품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K-뷰티, K-푸드, K-드라마, K-팝.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야.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세계를 정복했어.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 63빌딩부터 롯데월드타워까지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한국 기적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 노동자들,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들, 조국 발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 기술을 배워온 연수생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GDP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의지와 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변화였습니다. 경제, 문화, 기술, 교육,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종합적인 발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간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결정론이 아닌 인적 자본론, 교육의 힘, 문화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집단적 의지가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한 연구로 말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연구실 벽에 30년간 걸려있던 세계 자원 분포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세계 교육 수준 분포도와 혁신 지수 분포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각 나라에 묻혀있는 석유나 광물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혁신 의지가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경제 발전 이론의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인적 자본의 질적 전환 이론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육받은 인구의 비율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었죠.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 저는 특별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지리를 넘어선 인간 자본의 승리 더 코리언 미러컬 더 트라이엄프 오브 휴먼 캐퍼털 오버 지아그러피였습니다. 평생 지리적 결정론을 주장해온 제가 정반대의 주제로 발표를 한다니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온라인 참석자가 3,000명을 넘어서며 학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중을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학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접속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을 바라보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30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겸손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장의 채팅창에는 벌써 수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표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넓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석유에서 나온 것도, 금이나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것도, 비옥한 평야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그것도 배우고 발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면 너머로 전 세계 학자들의 집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문맹률 78%, 사회간접자본 80% 파괴. 그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이런 조건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독서실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하는 젊은이들, 자식 교육을 위해 논밭을 팔아서라도 학비를 마련하던 1960년대 부모들,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독일 광산과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기술연수생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혁신을 추구하는 현재의 한국인들. 발표가 진행될수록 채팅창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불굴의 집단적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1960년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만든 진짜 비결입니다. 발표의 클라이맥스에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지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분단과 자원 부족이라는 절대적 불리함을 인간 정신의 힘으로 극복한 인류 문명사적 성취입니다. 45분간의 발표를 마치자 채팅창에는 전 세계 학자들의 찬사와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개발경제학자인 제프리 섹스 교수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발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공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와 발전에 대한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이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3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런 정신과 의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 한국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표를 마친 후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제 발표가 국제학계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BBC 월드 서버스의 심층 인터뷰였습니다. 진행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 모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교육과 의지, 그리고 희생입니다. Education, will, and sacrifice. 이 세 가지가 모든 지리적 한계와 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인류 역사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밤 런던의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장 이면에는 정말 눈물나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 초기 과정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마산과 구미의 공단에서 울산의 중화학공업단지에서 조국 근대화의 꿈을 품고 묵묵히 일한 수많은 사람들, 외화 획득을 위해 멀고 험한 중동과 독일로 떠났던 광부들과 간호사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조국 발전을 위한 외화를 벌어온 장병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자식 교육을 위해 끝없는 희생을 감내했던 그 시대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자식만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논밭을 팔고 집을 담보로 잡고 때로는 빚까지 지며 교육비를 마련했던 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 교육비로 쓰셨던 그분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금의 시니어 세대분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그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BTS로, 기생충으로, 손흥민으로, 그리고 삼성과 LG와 현대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부모 세대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자식만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시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모들의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아버지들은 건설 현장에서, 광산에서, 때로는 먼 타국에서까지 일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1970년대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들과 광부들, 중동으로 떠났던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독일 루르 지역 탄광에서 일했던 한국 광부들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조국에 보낼 달러를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견디며 한국 의료진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플랜트를 세웠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한국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중동 건설 붐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이야기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190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불굴의 투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2023년에는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이 또다시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K-팝에서는 BTS에 이어 블랙핑크, 뉴진스, 여자아이들, 스트레이키즈 등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와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하고 있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는 여전히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교육을 통한 꿈의 실현을 믿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1%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35%, 스웨덴 3.5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의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셨던 분들, 1970년대 포항제철과 현대조선소 건설에 땀 흘리셨던 분들, 1980년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기초를 다지셨던 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공헌입니다. 산업화의 불씨를 지핀 것도,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진 것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도 모두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날 한국을 K-팝의 나라, 반도체의 강국, 문화 콘텐츠의 메카, 그리고 혁신 기술의 선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지금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으신 교육에 대한 열정, 발전에 대한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자 하고 닮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나라들,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혁신 방식을 배우려는 기업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한국어까지 배우는 전 세계 젊은이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기적의 열매입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심어놓으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발전 의지가 지금도 한국 사회 전체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영국인 경제학자로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적 조건이 불리해도,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역사적 시련이 있어도 인간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가난에서 풍요까지, 그리고 무명에서 세계적 명성까지.
한국이 걸어온 70년의 여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모든 국민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김철수 교수님의 말씀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향한 열정과 발전을 향한 의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정신이 바로 한국인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어놓으신 교육과 의지의 씨앗은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이 기적을 온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어에서 기적으로 한국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